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647년에 이제 마무리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 작성 배경을 살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작성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개혁의 초기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종교개혁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 쥐리 교회의 목사였던 울드리히 쯔빙글리는 이후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그 신학적 라인을 형성함에 최초의 인물로 중요합니다. 쥐리히의 중요한 목사로서 그가 행했던 복음사역은 후대 개혁교회가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쯔빙글리 자신도 신학자로서 학문을 했고 또 민스터 대성당 거기서 이제 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두 번에 걸친 로맨 카톨릭 교회를 추종하는 깐톤. 깐톤은 이제 그 당시에 스위스의 각 주의 이름입니다. 그냥 주라는 말이죠. 각 주. 그 깐톤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추종하는 세력과 로마 카톨릭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스위스 전체에서 쥐리히는 당연히 쯔빙글리가 목회를 하니까 프로테스탄트를 신봉하는 교회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깐톤들의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은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로마 카톨릭 세력들에게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관계로 패배합니다. 그 전쟁에서 죽어요. 쯔빙글리는. 그의 나이가 47세였죠. 그때 그가 좀 더 원숙한 신학을 정리할 나이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죠. 그러나 그의 신학이 완결판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신학이 개혁신학의 시작점이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마틴 부처, 하인리 블링거,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신학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 네 분들 외에도 웨콜람 파디우스나 비렛이나 마이클 파렐이나 있지요. 더 많죠. 그러나 일단 그 네 분을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그런 형태 관련해서 그 신학적 입장이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필 때는 반드시 쥐리의 스빙글리가 배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틴 부처는 직접적으로 칼빈의 신학에 영향을 주신 인물로 중요하고, 또 노년에는 잉글랜드 땅의 대감독 크랜머의 초청으로 잉글랜드로 이주를 해서 거기 교수로, 그 대학의, 잉글랜드의 유수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강의하면서 개혁신학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역사죠. 마틴 부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사는 대륙에 있다가 잉글랜드로 갔다는 거. 거기서 또 개혁신학을 전했다는 거. 재밌는 것은 이제 항상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또 웨일스, 보아일랜드 이렇게 합쳐 대영 제국이라 하는데요. 섬나라죠. 전체가 섬이니까. 이 섬나라는 대륙보다 약간 한 세대 늦어요. 그런 어떤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진전에 있어서 좀 한 세대 늦게 전진하는 형태예요. 그러나 또 그러기 때문에도 거기가 최종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그래서 칼빈으로 이어지는 스밍글리, 마틴 부처, 블링건. 이제 블링건은 스밍글리 사후에 쥐리히의 교회를 맡아서 치리했던 스밍글리의 후계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란 쭈빙글리가 죽은 이후입니다. 얘는 블링거가 쥐리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합니다. 마틴 부서는 이제 잉글랜드로 가고, 그 와중에서 이제 스빙글리와 부서와 블링거에 비해서는 약간 더 후대에 속한 존 칼빈이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가 프랑스 땅에서 이제 개혁의 원리를 알고 그 동료 콥의 학장 연설문을 도와주는데, 거기 그 연설문에 개혁적인 글이 있었고, 그것이 프랑스 당국에, 카톨릭을 신봉하는 프랑스 당국에게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 수 없고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스위스에 머물렀을 때 그가 제네바를 가게 됐어요. 원래 다른 지역과 관련돼 거기가 전쟁이 나서 너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네바를 거쳐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마이클 파레를 만나고 파레에 의해서 아예 거기에 머물게 되죠. 처음에는 제네바 시가 파레가 칼빈의 가르침 별로 안 좋아했고, 두 분 다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네바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다시 파레가 칼빈을 초청했을 때 칼빈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레가 칼빈은 헤어지게 되고 칼빈만 가게 돼요. 제네바로. 다시 돌아간 칼빈은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제네바 시를 개혁계로 전체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제네바가
스위스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본산지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유명한 도시가 됐죠. 지금 시대에. 찌리는 잘 몰라도 제네바는 잘 알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실은 찌리가 더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고 힘이 있는 도시였어요. 찌리가 오히려 제네바를 군사적으로나 도와주는 형태여서 찌리 개혁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건 작은 도시였던 제네바가 칼빈으로 인해서 그 명성이 이제 자자해졌고 그러면서 후대까지도 그 역사가 남은 거죠. 제네바가 유명한 도시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그분 자신이 어떤 관원이 되진 않았지만 관원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 도시가 가도록 도와주고 또 그러나 제네바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회 같은 것을 결성해서 목사들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칼빈의 사역에 있어서 귀한 것은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배자와 함께 수고하고 배자가 이제 또 있게 되죠. 배자가 이제 칼빈보다 10년 이상 좀 어린 형태인데 배자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도 망명을 해오죠. 제네바로. 아마 칼빈의 명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칼빈의 지도 아래서 열심히 훌륭하게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칼빈의 신학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고 제네바 아카데미도 칼빈의 어떤 사역과 함께 배자의 사역이 거기 크게 있어요. 그래서 배자가 거기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시작점이라 해서는 칼빈이 유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칼빈의 신학을 나름 또 뒤에서 잘 핵심적인 걸 정리했던 분이 배자입니다. 어쨌든 이제 칼빈 얘기를 하다가 배자로 갔는데 다시 칼빈 얘기로 돌아오면 칼빈은 55세에 돌아가시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었고 평생을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 짧은 생에 이룩한 업적이라는 것은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수십 건의 주석서와 또 그의 설교가 속기사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책으로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칼빈의 오페라를 하는데 수십 건이죠. 라틴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불어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한 것은 속기사가 불어로 말했으니까 칼빈이 불어로 적어서 불어로 출간되고 칼빈 자신이 직접 손을 들어서 펜으로 쓴 것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한 권 자체가 예를 들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한 권 안에 오페라가 칼빈 오페라가 그것이 한 3, 40권 가까이 꽤 분량이 되죠. 그래서 그런 저서를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신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쯔빙글리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주 신학이 칼빈에게 오면 어떤 확실하게 한 방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쯔빙글리서부터 시작된 개혁신학의 흐름은 붓즈와 블린과 칼빈에 이어지면서 칼빈 때 전대신학을 집대성이다. 칼빈이 전대신학을 집대성이에요. 칼빈은
전대란 말은 이전에, 칼빈 이전에 전대 신학을 집대성했고, 그러면서 보면 칼빈 이전의 신학 저서는 굳이 보지 않아도 칼빈에게서 다 종합이 됐기 때문에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칼빈 이후의 저서들이 중요합니다. 칼빈의 신학의 토대 위에서 좀 많이 심화된,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하고 좀 흐릿한 개혁주의 신학을 칼빈이 좀 명료하게 집대성을 했다면,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방향을 정해놨다면 칼빈이, 후대는 그것을 심화했죠. 각 분야의 학자들이 일어나면서 그 신학, 칼빈의 신학의 토대 위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게 논의가 되면서 17세기로 들어가죠. 17세기가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칼빈 시대까지 16세기라면 17세기. 즉, 뭐 굳이 여기를 1세대라 하고 여기를 2세대라 한다면 1세대는 신학이 찌병에서부터 정리되어 가는 시대. 그리고 2세대는 17세기를 하면 신학이 칼빈의 집대성한 신학, 정통신학이죠. 정통신학인데 이게 이 개혁신학, 정통개혁주 신학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개혁주 정통신학이다. 그게 이제 각지에서 그 터 위에서 심화되어가는, 아주 심오하게 깊어져가는 역사입니다. 뭐 스위스에서도 개혁신학자들이 17세기에 있었고요. 화란, 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지역, 스위스, 화란, 뭐 그 당시 좀 17세기까지 어느 정도는 프랑스 개혁교회까지 합치면 이렇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왜 중요하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 이후의 신학자로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신학자는 베자입니다. 베자죠. 네, 테오도르 베자가 눈여겨봐야 될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베자를 2세대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실 때, 이제 칼빈과 베자를 이제 우리가 보고 누굴 또 봐야 되냐면, 그래도 살펴야 될 분이 있어요. 존 낙스입니다. 칼빈을 직접 만나서 칼빈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사를 받았던 존 낙스가 중요한 인물. 물론 존 낙스가 칼빈을 만나기 전에 개혁적인 어떤 사고방식, 또 정통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분이에요.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도 학습을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칼빈을 만나게 되죠. 낙스가. 그러니까 그때 존 낙스 시대에도 개혁신학이 어느 정도 섬나라 대영제국 안에 퍼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려졌고 문헌도 있고 대륙의 개혁자들의 글도 소개가 됐고. 근데 이제 이분이 존 낙스가 이제 잉글랜드 역사인데요. 잉글랜드 역사는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첫 시발점이 헨리 8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의 터 위에서 좀 더 개혁적으로 갔어요. 좀 더 개혁자들이 좋아할 만큼 개혁적인 요소로 왕이 서명을 하고 어명을 내리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그가 좀 몸이 약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이긴 하지만 왕이 됐는데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계승권자의 순서에 있어서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이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는 피의 메리,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트 1세. 이게 투도 왕조죠. 투도 왕조.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6세까지는 좋았어요.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가 원래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인데 형님이 일찍 죽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형님의 아내인 형수 캐서린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왕이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는 이제 아들을 얻고자 하는데 그 캐서린이 낳은 아이가 피에 메리입니다. 언니죠. 그리고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뭐 그거가 모든 원인의 그러니까 모든 것인지 원인은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원인이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바람은 피죠. 왕이 엠볼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황청에서는 이혼하지 마. 이혼 사유가 안 돼 이놈아. 이러니까 그래? 좋았어. 내가 종교개혁 하지. 교황의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교황이죠. 대륙은 교황 제도가 교황청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수장령을 발휘해서 내가 교회 수장이다. 교황이 교회 수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교회가 됐죠. 잉글랜드 국교회. 감독교회인데요. 뭐 교황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감독교회가 됐을 뿐이 없어요. 제도를 바꾼 건 아니에요. 다만 머리에 교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 교황 자리 거기 왕인 자기가 올라가 버렸죠. 성자 임명권을 자기가 가져버린 거죠. 교황과 관계 끊어버리고 전형적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황으로 파견받은 추기경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개혁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헬리파스를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이분도 상당히 신학자급이었고 신학의 조예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 때문에 그렇게 막 행동한 건 아니고 자신이 교황제도의 명점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교황관계 끊었어요. 그래서 교황 관계 끊어버리고 그냥 이제 캐서린하고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엠볼린하고 관계하고 결혼도 하고 낳은 아이가 엘리자베트 1세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트 1세를 낳은 엠볼린이 또 바람을 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녀는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나 엠볼린의 딸인 엘리자베트 1세는 죽이진 않아요. 왕 자신의 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계승권자 1순위죠. 2순위는 피에 메리, 3순위는 엘리자베트 1세.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왕이 됐는데 너무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10대 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되기 전에. 그러다 자연스럽게 왕 계승은 피에 메리가 차지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에 메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됐으면 사단이 난 거죠. 문제가 된 거죠.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아버지 유산을 다 버리고 종교개혁 유산도 다 버리고 로마 카톨릭 돌아가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5년인데요. 완전히 그냥 개신교를 핍박하고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피에 메리예요. 숙청을 많이 하면서 죽였어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음에도 그 존 납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네바가 망명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알려진 개혁자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칼빈하고 교류를 해요. 그게 그 시대예요. 시대 배경이. 그래서 메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돌아오죠. 대영 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 갈 일이 없게 됐는데 어쨌든 그럴 때 그 기간에 칼빈하고 배자하고 교류하면서 거기서 또 개혁신학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존 낙스가. 그리고요,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배자에게 갑니다. 존 낙스에게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시 돌아가셨고. 낙스는 이제 그렇고, 이제, 배자에게인데, 배자는
배자는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칼빈과 함께 사용했다 했죠. 그때 이제 배자가 꽤 많이 수고를 했어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고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 위그노라고 하죠. 위그노, 연맹체란 뜻인데 그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 중에서 망명한 자들을 교육시켜서 목사로 안수하고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제네바 교회 영향권 안에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 많은 성직자들은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이었어요. 놀랍게 이제 프랑스의 이야기는 이제 앙리 4세가 프랑스 개혁교회 역사는 중요하죠. 프랑스도 그 당시에 엄청난 내전이 있었어요. 어떤 내전이냐? 이제 개혁 신학이 거기도 들어가고 꿈틀거리고 꽤 대단한 세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나바르라고 하는 나라가 개신교 국가가 되고 더 거대한 프랑스 땅이 이제 카톨릭 국가들 서로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야 우리가 이렇게 굳이 싸워야 되냐 어떻게 하든지 좀 화해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나바르도 어느 정도 그러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바르의 앙리라고 하는 그 지도자급의 분인데요. 그분과 프랑스의 왕의 누이 여자죠. 둘이 결혼식 차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날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 왕의 어머니가 즉 앙리가 결혼할 여자의 어머니죠. 장모죠. 그 왕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쪽에 개신교 쪽에 해군 대장이 있었어요. 클로드라고 하는 그 해군 대장이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우리 아들이 쟤한테 영향받으면 안 좋은데 그래서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몰래 암살조로 보내서 그들 암살을 했는데 한 생명이 붙어있었어요. 육체는 상했지만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이 왕의 어머니가 한 번 더 머리 굴려서 카톨릭 측하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물의 배들을 동원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개신교인들을 다 쓸어버린 대학살이죠.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인데 그때 이제 앙리는 체포되고 결혼해야 될 사람이 체포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강요에 의해서 본인이 개신교를 고백하는 신자지만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앙리는 나중에 또 결혼했죠. 결국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힘들었죠. 두 파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앙리도 왕이 되게 된 겁니다. 앙리 4세죠. 앙리도 왕이 됐고 그때 이제 그가 왕이 되면서 마음속에는 개신교 신앙이 있으니까 낭트 칙령을 발휘합니다. 발효. 낭트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어명이죠. 그건 뭐냐? 개신교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러면 카톨릭은 어느 지역에 카톨릭 성당이 있으면 개신교 교회도 세우고 같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제한적이에요. 지금 시대같이 자유는 아니고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 칙령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거의 80년간 프랑스 개혁교회가 모든 유럽의 중심적인 교회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프랑스 개혁 교회가 바로 이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본받고 싶은 교회였어요. 칼빈도 저것이 진짜 제네바 교회는 할 수가 없고 너무 부피가 작아서 프랑스 땅에 있는 교회니까 프랑스 개혁 교회가 저게 바로 교회 형태조차도 완성된 형태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래서 칼빈과 베자, 특히 베자는 종교회의도 갔어요. 거기 프랑스 개혁교회 개신교 종교회의죠. 총회죠. 우리 지금 장로교 총회 같은 건데 가서 거기서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잘 서가는데 베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은 55세 죽었으나 베자는 80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베자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뭐 그 와중에서 베자는 돌아가셨죠. 80대 돌아가셨는데 그의 죽으심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참 우리를 감동시키죠.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기도방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으므로 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 채로 돌아가셨다. 야, 정말 그건 참 우리에게 멋진 모습이죠. 그랬어요. 베자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모든 유럽의 개혁교회들의 모범이었어요. 본받을 샘플이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낭트 칙령의 폐지가 있게 됩니다. 앙리 4세는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왕들이 루이자로 가는데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개신교가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민을 갔어요. 망명이죠. 종교적인 망명인데 화란으로 굉장히 많이 갔고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잉글랜드도 가고 멀리 미국까지도 갔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프랑스는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신앙의 공백이죠. 다 카톨릭으로 다 이제 점취되고 개혁교회는 한 군데로 밀려나 버리고 그리고 위그너들은 산으로 다 들어가서 거의 소수로 남고 극소수로 남고 많은 위그너들은 다 망명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그 프랑스의 중산층을 형성하는 훌륭한 그 시민들, 프랑스 피플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니까 종교적으로 다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건강한 형태의 부가 골고루 나눠진 형태였던 그런 사회에서 피라미드식으로 그러니까 소수가 전체 프랑스의 부를 다 가져가 있는 형태. 왕과 귀족,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톨릭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도 필요 없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 프랑스 왕정의 잘못된 종교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회적 요인도 있겠죠. 정치적 요인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제 프랑스는 결국 카톨릭 국가로 남아버리죠. 극소수 빼고는 개신교가 있긴 있지만 극소수. 그러고요. 네,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낭트 칙령이 폐지되기 전까지 프랑스 개혁이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인 신앙 고백과의 어떤 관계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낭트 칙령 폐지되기 전까지 프랑스 개혁교회가 모든 유럽의 개혁교회 가장 귀감이 될 만한 그의 정치에 있어서도 어떤 세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종교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목사를 안수하고 이거 칼빈이 진짜 바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사관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제네바 교회나 GD교는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못해요. 프랑스 개혁교회는 장로교로 서있어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분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개혁교회는 반드시 장로교회가 돼야 돼요. 장로교회가 아닌 것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가 없고 목사가 없고 안수집사도 없는 그런 교회는 개혁교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항존직으로서
평범한 항존지로서 그들이 있고, 또 그런 형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정리가 된 형태로 남은 게 이제 웨스턴 표준문서인데요. 어쨌든 프랑스 개혁교는 장로교입니다. 명칭 자체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랑 언어적으로 똑같지 않죠. 뭐 콘시스토리라고 해서 뭐 약간 했던 그런 형태가 이름이 달라요. 그러나 그 형태는 완전히 장로교회의 후대 장로교회들의 거의 같아요. 형태가 치리의 형태도 같고 이렇게 장로에서 당의 노예 같은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전체 국가회의로 국가종교회로 총회 이렇게 모인 형태가 같아요. 그게 최소 80년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폐지가 되면서 와해가 돼버렸죠. 어쨌든 간에 그때 전까지 와해가 되기 전까지 이제 잉글랜드에서 중요한 인물 두 분이 프랑스 개혁교회에 가서 보게 되는데 그 교회를 그것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앤드류 멜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앤드류 멜빌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잉글랜드 사람이죠.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1603년에 돌아가신데 그 해가 엘리자베트 1세가 죽은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엘리자베트 1세와 평생을 싸운 분이에요. 무엇으로? 교회 정치로. 왜요? 잉글랜드는 감독교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장로제도로 가야 된다고 하라니. 왕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이놈이 미쳤나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미쳤나 이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형성된 이 감독교를 네가 뭐라고? 교회 제도로 바꾸고 이러마. 이랬을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거기 대리인이 화이트 기프트인데 대감독. 이분이 이제 왕의 의중을 가지고 엄청나게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핍박했어요. 그럼 카트라이트는 양보하지 않았고 장로제도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감독제도가 비성경적인 것을 계속 글을 쓰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왕이 죽을 때 자기도 죽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빛을 본 건 없어요. 고난 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603년 17세기 초반에 왕이 죽을 때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같이 죽습니다. 그 해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이제 1600년대가 되면 잉글랜드는 놀라워져요. 그분의 영향력으로 후대 퓨리탄, 청교도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생깁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앤드류 멜빌의 가르침이 있고, 앤드류 멜빌은 어느 정도 이제 직간접이랄까, 하여튼 조금 어쨌건 관계성 존 낙스의 정신을 계승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 개혁교회도 받고, 그러니까 이분도 장로주의자예요.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장로주의자고, 두 분 다 장로주의자예요. 개혁교회 이코르 장로교회, 개혁주의 이코르 장로주의예요. 똑같은 겁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그 현상적으로 있었고, 그 형태가 좀 더 세밀하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보고 왔던 두 분의 거목들이 후대에 장로제도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걸 알았고 신학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잉글랜드에는 윌리엄 트위스, 사무엘 러더포드, 윌리엄 구찌, 안토니오 터크니 엄청나죠. 17세기에 이제 학자들이 엄청난 학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121명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울 것인가 했을 때 회중교회도 안 된다. 회중교회 제도 안 된다. 감독교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성직자의 일방주의인데 완전히 폭군적 정치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중교회는 안 되는, 왜 안 되냐? 이건 분파주의적 교회인데 분리주의적 교회다. 고대 교회에서 이단들이 갖고 있는 교회 형태다. 안 된다. 장로제도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타락하다가 교황제도까지 간 거다. 맞습니다. 감독제도가 6, 7세기에 형성되면서 이제 7세기 이후로는 교황교회로 가죠.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점차적으로 감독교회로 흘러가다가 6, 7세기경에 어느 정도 교황교회로 가고 교황이 7세기 이후서부터 그래서 그레고리 1세를 명실상부 제1대 교황으로 봐요. 명실상부, 실질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제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16세기까지 흘러갔는데
안 된다. 여기로 가면 끝이다. 교회는 저기 봐라. 카톨릭과 같이 된다. 그래서 감독제도와 회중교회 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격하고 사도시대 교회 제도인 장로제도로 갔어요. 사도시대 교회 제도 장로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필탄데 글을 다 써놨어요. 성경으로. 가지고 성경 해석함으로.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원형, 그러니까 좀 더 시대적으로 앞선 형태로서 그 형태로 있었는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형태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부분의 그 당시에, 17세기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장로주의자들입니다. 회중교회주의자들 몇 명 없어요. 121명 중에서 5명.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 아시죠? 그러면 계산만 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존 오웬, 토마스 후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이죠. 존 코튼 다 회중교회. 장로주의자들 아니에요. 신학이 좀 달라요. 정통신학에서 약간은 속된 말로 삑사리. 그분들의 신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이런 윌리엄 트위스나 윌리엄 구찌 이런 분들의 신학이 중요하고 사무엘 러더포드 신학이 상당히 더 중요하죠. 알렉산더 핸더슨, 조지 길레스피, 로스 발리 이런 분들의 신학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장로주의자로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작성하는데 기여를 했죠. 물론 그 배경에 있어서 그쵸, 이제 엘리자베트 1세가 죽은 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가 없죠.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그의 어머니가 메리, 거기 어머니 메리, 피의 메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똑같은 메리인데 이분은 이제 너무 실정을 해서 정치를 뭐 잘못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춤은 겹쳐서 스코틀랜드로부터 왕의 자리를 제거당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망명인데 그때 이제 신하들은 프랑스로 가자. 당신 씨가 때가 아니냐. 그쵸?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프랑스의 왕비로 갔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다시 돌아버린 케이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 왕위를 얻어서 왕으로 있었는데 너무 이제 정치를 엉터리로 하고 추문이 많으니까 이제 제거가 된 거예요. 귀족들에게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신하들은 그 축군들은 프랑스로 가자. 본인은 아니다. 우리 친척이 있는 잉글랜드로 간다. 그래서 잉글랜드로 가는데 오히려 잉글랜드에서는 엘리자베트 1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트 1세가 생각이 달랐어요. 뭐 메리는 순서에 갈 수도 있는데 순서에 간 거죠. 자기 친척이니까. 근데 엘리자베트 1세는 굉장히 경계한 겁니다. 얘가 날 죽이면 바로 얘가 왕이 되네. 그 왕이 계승권자에 있어서 다음이었어요. 메리가. 그러니까 되게 경계하고 가둬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떤 제목을 써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죽어버려요. 메리는. 근데 그 아들이 제임스 6세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애기서 어머니가 이제 축출됐으니까 왕권에서 이렇게 섭정에 의해서 왕으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엘리자베트 1세도 죽으니까 겸직해요. 이쪽 스코틀랜드 왕과 동시에 잉글랜드 왕.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드는데 그 어명을 내리신 왕이에요. 스튜어드 왕조인데, 근데 이래서 이제 이분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딱 제임스 6세로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장로교회에 대해서 부딪히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딱 제임스 1세가 돼서 그 스코틀랜드보다 나라가 더 크잖아요. 배나 더 크지. 거기 런던에 들어서 왕이 딱 되니까 헷갈려 했는지 감독교회 좋아하다 우리 전대 왕이셨던 엘리자베트 1세의 어떤 그 종교정책 따라서 감독교회를 갈 거야. 스코틀랜드 니들도 감독교회를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안 따라가니까 뭐 오락의 책이라는 것도 써가지고 줄라 이거 읽어 어명이야 어명이라고 어명이요. 어명이 얼마나 무서워요 고대사에서는. 그러니까 핍박 엄청 당했죠 퓨리탄들이. 그런 형태의 역사 가운데 이제 제임스 1세도 죽고 그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됐는데 더 고약한 왕이야. 이분은 보통 고약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싸움들이 있게 됐어요. 대충 흐름이 이런 형태인데 그분이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스코틀랜드가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도무지 왕의 정치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린 장로교를 간다. 1638년에 결국 국민 언약을 통해서 장로제로 간다고 선언해서 장로교 총회가 세워져. 그때 알렉산더 핸더슨이 의장이었는데 총회 의장. 정리가 딱 돼. 이게 이제 장로교로 가는 겁니다. 잉글랜드는 왕이 딱 런던에 버티고 있으니까 쉽게 장로교로 못 가고 계속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단기의회 여런데 막 의원들이, 그 당시 의원들은 장로주의자가 많았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에 별로 안 좋아, 국교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또 닫았다가 또 다른 대륙의 이렇게 나라들한테 돈 좀 구하려고 군비 때문에 안 돼. 다시 또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은 이제 장기의회죠. 장기의회를 열었을 때 심각해지죠. 왜냐면 의원들이 이제 비로소 의회가 길어지니까 시간이 막 들기로 합니다. 본인 실정이 다 드러나니까 돈 얻기는커녕 의회파, 왕당파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죠. 내전이 일어나서 집니다. 왕당파가. 근데 이제 이 내전 중에 시작된 게 웨스민스터 총회예요. 그때 이제 1643년경에 의회가 이제 왕하고 싸우는 도중에서라도 잉글랜드 교회가 갈 만한 좋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달라. 일종의 교회법이죠. 장로교회법을 만들어달라. 그 당시 장로교회법이라 할 수는 없네. 그냥 우리 잉글랜드 교회가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교회법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121명이 소환이 돼서 런던에서 기거하면서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3년간 대충 3년여간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죠. 그때 이제 그럼 잉글랜드 역사도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제 근데 그 웨스민스터 신학은 그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칼빈부터 시작된 모든 개혁 신학의 결론으로 이렇게 있어요. 모든 개혁 신학, 전대 모든 개혁 신학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가 끝나는. 우리가 이제 후대에 작성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돌트 총에서 결정된 돌트 신조와 그렇죠.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인데 돌트 신조는 1619년. 1619년. 이거 빼보면 연도가 차이 나죠. 그래서 대충 그래도 한 30을 넣어도 49년이니까 거의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니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정도 급이 되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역사 가운데 여기 지금 대륙의 개혁교회가 활안해서 돌트 총회를 열어서 이 돌트 총회의 돌트 신조가 결정된 그런 형태 관련해서는 이건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연결되게 짧게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자의 제자였던 안민수라는 사람이 배자의 부탁으로 어떤 책을 비판하라고 배자가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좋다고 따라왔어요. 그 비판해야 돼. 이단 서적인데 이단 서적이 옳다고 한 거예요. 안민수가. 그래서 안민수의 가르침을 이제 다른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안민수주의자인데 안민수는 죽었어요. 돌트 총회가 열릴 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우리도 정통신학으로 인정해줘 해서 학론파, 즉 이렇게 서명한 거죠. 올린 거죠. 종교회의를 열어서 우리 교리도 정통신학으로 인정해줘. 그래서 좋다 한번 그러면 논의해보자 해가지고 돌트 총회를 파란의 관원들이 열어주고 돌트 총회로 모였을 때 이제 학론파와 나머지 이제 개혁파는 주로 이제
국제적이에요. 뭐 스위스에서도 오고 잉글랜드에서까지 왔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다국적 성직자죠. 다국적 성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결과 암수가 굉장히 위험한 이단교리가 정리가 된 거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도르타 악타라는데요. 그것을 정리한 그 문헌이 있어요. 도르타 악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다 정리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하란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리가 된 그런 형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죠.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 정리 딱딱 끊어놓는지. 그래서 아미스 교리는 정제가 되고 그때 도르트 신조가 TULIP 그죠? TULIP 그죠? 튤립 TULIP 이렇게 정리가 됐죠. 튤립으로. 5개. 이것을 흔히들 칼빈주의 5대 교를 하죠. TULIP.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죠? 뭐 이거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교리가 결정되면서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벨지 신앙고대가 같이 그냥 받은 거죠. 그 총회가. 그래서 일치신조에서 세 가지 신조가 하란의 개혁교회 법이죠. 신조고 신앙고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한 30년 후에 잉글랜드에서 이제 웨스민스터 표준문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 이거는 굉장히 넓은 선이고 오히려 더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여기에 미흡한 것을 완결판.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있는데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결판이라는 거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웨스민스터 표준문서가 완결판이다. 더 이후에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신조가 결정할 만한 종교회의가 열리는 게 아예 없어요. 18세기는. 1640년 이후에는 없어요. 없어요. 대륙에도 없고 잉글랜드도 없어요. 47년 이후에는 아이작 뉴턴이 일어나가지고 그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그렇죠. 그걸 수학을 풀어가지고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 이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헛소리를 좀 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헛소리죠. 뭐 시간은 영원하고 자연의 크기는 무한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무한성과 영원성은. 그 당시 많은 굳세지 못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교회에서 떠났어요. 뭐 이론적으로 하나 없네 그렇게 온 거였는데 지금 양자역학으로 다 무너졌죠. 우주의 시작이 있고 우주는 지금 확장하고 있다. 우주 팽창 이론이 훨씬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절대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주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십자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건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오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사람을 오실 수 있어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교리예요. 놀라운 교리죠. 그래서 그런 교회사 가운데 훌륭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잘 해석해서 결정판이 이제 이거예요. 1940년 웨스민스터 표준문서 결정되고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해야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잉글랜드 교회의 한계. 잉글랜드는 어찌됐건 간에 찰스 1세를 잡아서 이제 재판정에 세웠는데 이분을 참수를 시켰어요. 그거 누가 세력을 잡냐면 독립교회파가 존 코튼하고 친한 자들인데 특별하게 올리버 크로멜이 세력을 잡고는 그쵸 참수시켜버리고 왕도 그리고 장로파도 몰아내버리고 의회도 다 그냥 해산해버리고 잠부의회라 갖고 럼프 팔리아먼트 그냥 후진의회 어용의회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것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냥 자기가 혼자 독재하다가 죽었어요. 한 10여 년 정도 권력을 잡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제 왕정 복구가 되면서 잉글랜드 땅에는
장로교건 뭐 독립교회건 성공회 외에는 발도 못 붙이게 그냥 쓸어버렸죠, 왕이. 아버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완전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려요, 종교를. 그래서 그것을 non-conformist, 성공회에 따라오지 않으면, 성공회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non-conformist, 비국교도. 그리고 성공회에 따라가는 사람이 conformist, 국교도. 그래서 왕정복고 이후에 명예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아이들을 학교도 못 보내고, 왜? 넌 컨퍼미스트니까. 컨퍼미스트가 돼야 신앙을 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세월 가운데 잉글랜드에서는 종교가 성공회로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잘잘하게 이제 회중교회나 이렇게 뭐 퀘이커나 이런, 그렇죠. 다양한 이제 종파들이 남고, 잉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놀랍게도, 장로교가 남았어요. 왕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기가 뭐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스코틀랜드는 못 건드렸어요. 스코틀랜드는 버티다가 장로교로 남았어요. 결국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로 남게 됐고, 그것이 이제 북아일랜드 장로교로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장로교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역사가 좀 설명될 뿐이고, 이런 와중에서 웨스민 표준문서는 장로교법으로 남고 잉글랜드는 사라졌어요. 근데 잉글랜드 지금 웨스민 표준문서를 작성한 땅이지만 그 땅은 그렇게 아쉽게 됐죠. 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꼭 교회가 가르쳐야 될 소중한 기독교 헤리티지 유산입니다. 꼭 가르쳐야 되죠. 신자들은 반드시 그걸 숙지하고 그 원리를 따라 성경을 봐야 이상하게 성경 안 보고 건전하게 성경 봅니다. 그래서 표준문서는 매우 중요한 장로교회법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